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바이든의 실수. 2. 사우디아라비아의 충격적인 발언. 3. 한국의 반격.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지급 관련해서 세부 규정을 만든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음 달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바이든은 떨어진 지지율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 동맹국들의 마음을 돌리기에 우선하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반도체 정치화는 세웅지 말하며 이런 반도체의 정치화가 확대되면 정치적 속성의 강화를 깰수록 오히려 삼성전자에게 호재라는 소식을 WSJ가 분석하며 보도했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인플레이션으로 고유가 현상을 잡기 위해 인권 문제까지 눈감아주며 방문했던 사우디아라비아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에너지 무기화에 발을 맞추는 모양새를 보이며 바이든의 뒤통수를 치는 행동을 보였는데 무슨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간 선거를 한 달 남짓 남겨둔 미 재무부가 전기차 세액 공제 규정 등 일화의 세부 시행령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중간 선거 등으로 당장 법 개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측이 약속한 정부 간 협의, 공식 의견 제시 등을 통해 시행령에 한국 입장이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날 성명 자료를 통해 국세청과 함께 일화의 주요 기후, 청정에너지 세금 인센티브 시행에 대해 오는 11월 4일까지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일화 관련 6개 항목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가운데 소비자 차량 신용 항목이 전기차에 대한 세액 공제 지원과 관련돼 있습니다. 재무부는 해당 항목에서 한국산 차별의 핵심인 북미 최종 조립 요건과 관련 최종 조립 북미 등 정의의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인 핵심 광물 가치와 비중 계산, 핵심 광물 채굴, 가공지역 판단 시 고려 요인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자료에서 재무부는 법 시행령 마련 원칙으로 강한 대중적 관여, 명확성 및 확실성, 건전한 관리를 꼽기도 했는데요. 연말까지 일화 관련 시행령 작업을 완료하고 최종 가이드라인을 공개한다는 계획인 가운데 향후 몇 주간 주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청회도 개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재무부는 일화 시행 관련 책임을 이행할 준비가 됐으며 법 조항으로 혜택을 입을 이해관계자 및 대중과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가 일화 시행령 마련을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함에 따라 한국 정부 역시 현재 미국 측과 진행 중인 양자협의체 외의 의견 수렴 정차로도 일화 내 문제 조항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외교 소식통은 아직 공식적으로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의견을 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역시 관련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대차 관계자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WSJ는 최근 미중 간 반도체 정치화 움직임이 장기적으로 삼성전자에게 득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등 글로벌 각국이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 안보 강화 움직임을 보이며 반도체의 정치화가 더욱 확대되는 가운데 이 같은 정치적 속성의 강화가 삼성전자에겐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대만의 TSMC와의 파운드리 경쟁과 마이크론 등 경쟁사들의 거센 추격 속에서 삼성전자의 미 공장 건설 등 대규모 투자는 고난 이후 미래를 준비할 장기 전략으로 WSJ는 분석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부문에서 시장의 몰락이 뚜렷했고 삼성도 그 예외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2021년 초 이후 가치 약 40%를 잃어 거의 3천억 달러의 시장 가치가 사라졌습니다. 회사의 주요 수익인 메모리 칩의 수요 감소와 높은 재고는 현재 삼성의 삶을 특히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업계 추적 업체인 트렌드포스는 스토리지에 사용되는 메모리 칩 유형인 낸드 플래시의 가격이 전 분기에 13에서 18% 하락한 후 4분기에 15에서 20%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SP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에 따르면 삼성의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현재의 불황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TSMC와 경쟁하기 위해 2027년까지 첨단 칩 생산 능력을 3배 이상 늘릴 것이라고 밝혔고
현재 가장 첨단 칩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삼성과 TSMC뿐입니다. 인텔도 파운드리 사업에 다시 도전장을 내밀고 있지만 몇 세대 뒤처져 있다는 분석입니다. 디램 시장 3위 업체인 마이크론의 추격도 거셉니다. 마이크론은 미 뉴욕주에 1,000억 달러를 투입해 생산량을 늘리기로 했으며 이에 따른 점유율 변화도 예상됩니다. 지난해엔 세계 최초로 10나노미터급 4세대 1A 디램을 공개했고 지난 5월엔 5세대 디램 제품 양산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WSJ는 최근 심성 파운드리 포럼 SFF에서 삼성이 대만의 TSMC와 경쟁하기 위해 2027년까지 파운드리 생산 역량을 3배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대표적 사례로 꼽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투자 확대는 풍부한 보유, 현금과 기술 리더십을 고려할 때 타당한 선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변동성이 큰 메모리 반도체 의존에서 탈피해 사업을 다각화하고 대만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에 대한 공포를 활용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업체별 파운드리 초미세 공정 로드맵을 보면 삼성전자가 TSMC보다 3개월 앞서 3나노미터 공정을 양성 중이고 이 기세로 2025년에는 2나노미터를 2027년에는 1.4나노미터 공정을 양산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약점으로 지적됐던 수율 문제를 꾸준히 개선해 3나노미터의 경우 업계가 기대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파운드리 사업에선 기술 경쟁 못지않게 고객 확보가 중요합니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기술적으로 TSMC와 차이를 좁혔지만 고객 확보 측면에선 뒤졌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올 2분기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을 보면 TSMC가 53.4%, 심성전자가 16.5%입니다. 20%의 벽을 넘기기가 쉽지 않은데 삼성전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날 셀퍼스트라는 새로운 전략을 내놨습니다. 기존엔 주문을 받고 생산시설을 지었다면 앞으로는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생산시설을 먼저 짓고 주문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또 다양한 고객을 확보해 현재 파운드리 매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모바일 칩 비중을 2027년까지 절반 이하로 줄이고 HPC 고성능 컴퓨팅, 대형 클라우드, 차량용 반도체와 5G, 사물 인터넷 등 고성 저전력 반도체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해 2027년에는 2019년 대비 고객사를 5배 이상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사와의 파트너십도 강화할 계획으로 이날 행사엔 퀄컴의 최고 기술 책임자와 테슬라의 공급망 담당 부사장이 등장했었습니다. 삼성전자와 이들 회사 간 탄탄한 파트너십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짐 탐슨 퀄컴 최고 기술 책임자는 퀄컴과 삼성 파운드리와 파트너십은 15년간 지속됐으며 삼성이 선진 미세 공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에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이 미래적인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미국의 일합법은 걸림돌임에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지금 미국 재무부가 관련 세부 규정을 만들고 한국차 차별을 해소해 바이든의 입지도 더욱 탄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우디와 러시아가 역대급 감산 카드를 꺼내며 바이든은 곤혹에 빠졌습니다. 석유 수출기구 오펙, 오펙과 러시아 등 비비오펙 산유국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하루 200만 배럴 원유 감산을 결정한 것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로 하락하는 유가를 떠받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는데 최근 진정세를 보이던 유가가 다시 치솟아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WSJ 등 외신에 따르면 오펙 플러스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2020년 3월 후 첫 대면 정례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 3월 국제 유가는 사상 최고치인 배럴당 147달러까지 뛰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중앙은행 패드의 긴축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와 달러 강세로 7월 배럴당 100달러 선이 깨지며 연준이 3연속 자이언트 스텝 한 번의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을 밟은 지난달에는 1월 이후 처음으로 80달러 선으로 밀렸습니다. 오펙 플러스의 대규모 감산으로 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한편 앞서 골드만삭스는 대규모 감산이 이뤄지면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유가 강세가 이어지면 에너지 비용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나라가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바이든 정부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며 이날 감산 소식에도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장 초반 서부 텍사스원 UWTI 11월 물은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대규모 원유 감산 카드를 꺼낸 것은 국제 유가가 맥을 못 추고 있어서라는 분석입니다. 지난 6월 배럴당 122달러를 넘던 WTI는 4일 기준 고점 대비 29% 추락했습니다.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90달러 선을 회복했지만 123달러를 웃돌던 6월 고점보다는 여전히 26% 낮습니다. EU가 도입하는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등 다른 변수도 적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오펙 플러스가 결정한 감산 규모 200만 배럴은 하루 세계 원유 공급량의 2% 수준입니다. 애초 전망됐던 50만에서 150만 배럴에서 규모가 확 커진 것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오펙 플러스의 두 주축인 사우디와 러시아가 감산을 적극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펙 플러스 결정과 반대로 사우디가 원유 생산량을 추가로 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RBC 캐피털 마켓은 사우디가 자체적으로 생산량을 줄여 오펙 플러스의 감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는 오펙 플러스의 감산 전망에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 바이든 행정부가 업적으로 선전하는 자국 내 휘발유 가격 안정세가 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의 원유 감산은 경제 펀더멘털 기초 체력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지난 바이든 중동 순방 당시 사우디와 미국 간 증산 논의는 없었으며 바이든의 중동 순방은 실상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이에 떨어졌던 바이든의 지지율은 이라 발표 후 소폭 상승했지만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면서 다시금 떨어진 후 회복세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오펙 플러스의 발표로 다시 한번 위태해진 것입니다. 이에 바이든은 오펙 플러스의 근시안적인 감산 결정에 실망했다고 밝히며 다음 달에 전략 비축유 1,000만 배럴을 추가로 방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라 세부 규정을 만드는 등 한국 기업을 다시 붙잡기 위해 친서까지 보내며 떨어지는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한국은 대대적인 훈련을 통해 다연장 무기 전력 강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서해에 이어 동해에도 추가 배치하며 영향권을 넓혀나가고 있는데요. 폴란드가 이 행보를 입맛을 다시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폴란드는 한국산 무기라면 모조리 사갈 모양새입니다. 어마어마한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국내분 생산량까지 싹 쓸어가는 한편 K9 자주포 생산에 참여하는 외주 업체 직원이 자재 수급과 납기에 허덕임 쓴 글이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K2 흑표를 생산하는 현대 로템 역시 경무를 감당하기 위해 업무 전 분야에 걸친 대규모 채용을 시작하기도 했죠. 폴란드는 얼마나 마음이 급했는지 당장 올해 안에 K2 흑표 10대, K9 자주포 23문을 인도받기로 하고 올 가을에는 폴란드군 전차병을 한국에 파견해 훈련까지 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차병들이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한국 전차에 태워서 그 즉시 전력화시키겠다는 계산입니다. 그런 폴란드에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바로 한국에 천무 다연장 로켓까지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게임체인저라 불리는 미국의 M14 하이마즈를 포기하고 한국의 천무를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에는 어떠한 배경이 있는 것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폴란드는 20조 규모의 대규모 방산 계약으로 전차와 자주포, 경전투기까지 사간대에 더해 추가 계약도 검토하며 한국 무기라면 말 그대로 뭐든지 구매할 것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리우스 부와슈처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현지 매체인 폴스키 타임즈와의 인터뷰를 통해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의 잠재적 도입 및 공동개발까지 한국과 논의 중이라는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여기서 부와슈차크는 모든 분야의 장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며 천무 도입이라는 결정까지 도달한 경과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최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다연장 로켓포가 보여주는 강력한 화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하며 화력의 중요성에 대해 깨달았다고 전했습니다. 당초 폴란드는 미국의 하이마즈를 주문했지만 미국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넘겨주기를 주저해 여태까지 한 대도 인도받지 못했죠. 미국은 폴란드 대신에
당장 화력이 필요한 우크라이나에 하이마즈를 제공했고, 거기서 하이마즈가 엄청난 활약을 하는 모습을 본 폴란드는 더욱 조급해졌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며 미국으로부터 하이마즈를 받을 수 없을 것이 거의 확실해지자 폴란드는 하이마즈를 대체할 무기가 필요했고, 그 무기로 한국에 천무만한 게 없다는 결론을 이르러 주저할 틈도 없이 곧바로 천무 계약까지 논의한 것입니다. 부와슈차크가 천무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다연장 로켓포의 위력을 언급한 것은 실제로 하이마즈 때문에 전쟁의 양상이 크게 뒤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우크라이나에 투입된 하이마즈는 사실 검증된 무기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전쟁 초기 강력한 위력을 뽐낸 드론을 포함해 초소형 스마트 웨폰이 전쟁의 승패를 가로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는 분석들이 잇따르면서 하이마즈 같은 대형 무기가 나설 무대는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모스크 바함 침몰의 주역인 터키산 드론은 물론이고 다양한 사이즈의 중국산 드론이 얼마나 전쟁의 흐름을 바꾸고 있는지도 자주 언급되었으며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 제블린의 활약으로 인해 전차 무용론은 잊을만 하면 군사 전문지에 등장할 정도로 대형 무기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이마즈가 배치되자마자 몰려오던 러시아군의 진격을 가로막으면서 소형 드론이 현대전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긴 하지만 그보다도 강력한 화력을 통한 억지력이 아직까진 훨씬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등장하며 평가가 180도 반전되었습니다. 특히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구축한 탄약고와 경참기지, 지휘부 등이 대처할 틈도 없이 단 16문의 하이마즈에 줄줄이 녹아내리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크라이나 군은 그 가치를 알아보고 미국에 더 많은 하이마즈를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공식적으로 러시아군의 주요 거점은 물론이고 바그너 그룹, 스페츠나츠 등의 고가치 병력까지 일망타진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이마즈 덕분이라고 이야기하며 하이마스가 전장의 게임 체인저라고 칭찬해 마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도 하이마즈의 상상 이상의 화력에 뼈아픈 타격이 끊이지 않자 크게 당황해서 자신들이 하이마즈를 파괴했다는 프로파간다까지 여러 번 뿌려대며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들이 뿌린 프로파간다 내용 그대로라면 16문밖에 안 준 하이마즈가 총 30문은 파괴된 셈이라며 완전히 거짓말이고 푸틴과 러시아는 겁에 질려 있다고 조롱했죠. 최근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가 파괴했다고 믿고 있던 하이마즈는 우크라이나군이 비슷한 겉모습으로 만들어 야전 배치한 목재 디코이였다고 합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도 하이마즈의 상상밖의 위력에 당황하며 그동안 차츰차츰 러시아 우세로 돌려놓았던 전황이 갑자기 우크라이나에 기울자 식은 땀을 흘리고 있다고 하죠. 그는 허겁지겁 보스토크 대대를 찾아가 고정밀 무기로 하이마즈 타격을 우선시할 것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하이마즈로 입은 피해가 너무 커서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고 있는 쇼이구 장관은 그 자리를 유지하기도 힘들어진 궁지에 몰렸습니다. 이렇듯 유례 없이 벌벌 떨고 있는 러시아의 반응에 폴란드는 물론이고 러시아의 침략에 노출된 다른 국가들 역시 다연장 로켓포의 도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폴란드가 발빠르게 하이마즈가 아닌 한국 천무에 붙음에 따라 한국은 다연장 로켓포 도입 경쟁에서도 우세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천무의 화력은 그 하이마즈와 비견될 정도로 뛰어날 뿐만 아니라 탁월한 가성비까지 자랑합니다. K239 천무 다연장 로켓포는 부식 K136 구룡 시스템을 대체하고 한국 포병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구룡 대비 사거리와 화력, 정확도가 비약적으로 상승하여 군단급 정찰 무인기와 더불어 군단 작전 반경을 획기적으로 늘린 체계로 평가받습니다. 천무는 탁월한 험지 돌파력이라는 장점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 하이마즈가 우크라이나에서 큰 활약을 벌이고 있는 것은 평지였기에 가능했다는 분석이 나온 만큼 평지 전용 자체의 한계로 인해 산지가 많은 우리나라나 폴란드에서는 운용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반면 천무는 애초부터 한국 지형에서 사용할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든 무기이기 때문에 산악 지형에서 강점을 보입니다. 거대한 발사포드와 로켓을 매달고도 최대 시속 80km의 기동성을 뿜어내며 전용 탄약 지원 차량도 동일한 속도를 낼 수 있죠. 또한 천무는 다양한 구경의 탄약 체계를 발사할 수 있는데요. 런처에는 2개의 발사포드가 장착되어 있고 여기에 기존 130mm 구룡 로켓, 227mm 확산탄, 239mm 유도 로켓 등
다양한 무기를 골라 끼울 수 있는 범용성을 갖추고 있죠. 심지어는 KTS-SM으로 불리는 400mm, 600mm 전술지대지 유도 무기까지 조만간 천무에 통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KTS-SM은 무려 290km의 사정거리를 자랑해 한국판 어택주로도 유명합니다. 사격 반응 시간은 16초로 불용 대비 77초 줄어들었고 재장전 시간은 160초로 260초가 걸리는 미국의 M270 MLRS보다도 빠르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거기다 6발밖에 장전할 수 없는 하이마즈와 달리 천무는 1회 장전으로 227mm와 239mm를 12발까지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기동성 측면에서도 운용성 측면에서도 심지어는 화력으로도 현재 최강이라 불리는 하이마즈 대비 전혀 부족함이 없는 무기면서 가격은 반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천무는 하이마즈의 상위 5완에 가깝다는 분석까지 나오는 상황. 천무는 현재 북한의 장사정포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한국의 주요 지형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북한은 이제 감히 과거 연평도, 포격과 같은 도발을 저지를 수가 없게 되었는데요. 함부로 총부리를 겨눌 시에는 천무에 흠씬 두들겨 맞을 수 있어 서해, 안보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원래는 북한의 도발에 맞서기 위해 태어났지만 개량을 거듭하다 보니 하이마즈와 비견될 정도의 엄청난 스펙을 자랑하게 된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북한과의 군비 경쟁이 새옹지마로 돌아온 셈입니다. 폴란드 역시 실전 배치된 천무가 발휘하는 압도적인 억지력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고 하죠. 폴란드와 한국 사이에 논의되고 있는 도입 수량은 거의 500대에 달한다고 하였는데요. 슬슬 폴란드 내부에서도 이 정도 규모의 무기를 지불할 대금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파격적인 숫자입니다. 한 대당 가격이 대략 30억 원 수준이고 이보다 훨씬 비싼 운용 단종의 가격, 전용 탄약 지원 차량까지 계산한다면 적지 않은 액수를 한국에 지불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강력한 화력의 무기타는 폴란드는 천무 도입에 엄청난 열의를 보이며 아예 기술 이전까지 누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폴란드가 무리를 하면서까지 천무를 노린 이유가 최근 드러나면서 폴란드의 선견지명에 전 세계가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드는 기존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사정거리를 크게 증가시킬 수 있는 연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천무는 이를 통해 하이마즈를 완전히 뛰어넘는 능력을 갖추고 명실상부한 다연장 로켓 최강자 자리에 오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초고속 추진 기술인 더키드 로켓을 천무 다연장 로켓 탄종에 적용하겠다는 것이죠. 기존 로켓 엔진은 내부의 산소만을 연소시키기 때문에 작동 시간에 한계가 있었는데 더키드 로켓은 공기 중의 산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연료만 충분하다면 계속해서 로켓이 작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채공 시간을 늘릴 수 있어 사거리가 비약적으로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한 밸브로 가스 흐름을 조절해 필요할 때마다 추력을 조절할 수 있는데요. 적절한 유도 장비만 탑재하면 순식간에 천무는 초음속 대함 미사일로까지 발전할 수 있게 비용 대비 엄청난 성능을 낼 수 있게 됩니다. 폴란드가 그렇게 욕심을 내는 이유가 설명이 되는 것이죠. 천무 도입 후 공동 개발에도 참여하면 성능이 향상된 더키드 로켓 기술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무리한 지출을 감행한 것입니다. 한국 방산의 잠재력을 일찍 눈치채고 도입을 서두른 폴란드는 덕분에 큰 이득을 보게 될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한국을 알아본 폴란드와의 우정이 앞으로도 변치 않길 바라며 한국 방산의 앞길에 어떠한 난관도 없길 기원해 보겠습니다.